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우리 가이드 특강 들으셨던 분 아니에요? 그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저 오늘부터 객관식세법 수업을 할 거고요. 세무사 객관식세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나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세무사 중심의 객관식세법 수업을 할 거고요. 세무사 객관식세법의 경우에는 출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봅시다. 국세기본법, 또 국세징수법, 또 조세범처벌법이에요. 조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1번부터 가는 거예요. 1번부터 쭉 가다 보면 10번까지가 이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소득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가 그죠?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그지?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부가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통상 10문제, 또 8문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국세 조세 조정하는 법률이죠. 국조법이 2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처음 썼죠. 처음 썼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맞게 책을 썼어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수업들을 하는데 대부분 회계사용 객관식 수업이에요. 그죠? 문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요, 이론형 문제가 거의 70%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그죠? 많아봐야 35%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65에서 70%는 전부 다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에 그지 굴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죠? 절대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죠? 또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쪽 방향으로 시험이 그치 또 수업도 초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 할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능하다면요. 기타 세법도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들을 조금 당겨서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을 세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 기본적인 법리들을 깨우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깨우칠 수 있냐, 그지? 법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다, 그지? 이런 자신감들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천천히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따라서 봅시다. 자, 지금까지 그죠? 출제되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오픈이 된 게 8년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선생님들이 그지?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복원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저희 책에는 기본적으로 뭘 넣어놨냐, 그치? 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뭐하자? 정확히 풀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 문제들을 그죠? 어느 정도 풀어볼 만한 문제들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시고요. 반복을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 다시 한번 그죠? 철저하게 이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요약집은 그지? 별도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론 요약을 가지고 모자라다면 여러분 교재들 있죠? 그런 부분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라오면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수업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 부가세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법인세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소득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출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한 28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죠. 세무사 시험. 근데 뭐예요? 통설이 4488이죠. 재무에게 또 원가에게 40점, 또 세법 40점, 또 상법 또는 그죠? 선택 과목 80점, 그지? 또 재정학 80점 이렇게 그죠? 포맷을 잡고 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세법에서 여러분들 몇 점 정도 목표 점수를 그죠? 가져야 되냐, 그지? 65에서 70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최소 55점 이상을 맞을 수 있어요. 그때 답은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지?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푼다, 그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요, 회계사 시험에 비하면 난이도가 50% 정도밖에 안 돼요. 무시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죠? 1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1분 동안 계산 문제를 정교하게 푼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대부분들 부가세도 어떤 문제가 나와요? 단순히 과세 표준 계산하세요.
오케이? 또 면세 전용의 경우에 그지? 과세 표준 계산하세요. 또 그죠?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지?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의제 매입 수익공제가 나와도 뭐예요? 102분의 2짜리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102분의 2를 그죠? 계산을 하고 나서 재고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죠? 안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냥 양도했다 뭐 하면 돼요? 그죠? 고려하지 않으면 될 거예요. 그런 포맷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쓸데없이 그지?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서 지적 허영심을 누리겠다. 실제 시험장 가면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법인세를 드릴 거고요. 최소한 1월 말까지는 뭐 할 거냐? 그죠? 객관세법 교재를 출간해 드릴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푸시길 바래요. 지금 회계학원에 재무회계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저 기출 베스트 책을 쓰신 분. 그지? 그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풀어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지? 자, 이론형 문제가 그죠? 70% 정도 나옵니다. 65, 70%. 그럼 이론형 문제의 글자들을 정확히 따서 그죠? 거기에 쟁점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일 거예요. 세무사만을 위한 객관세법 책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객관세법 교재들이 어때요? 한 1500페이지 되죠?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돌려요. 그죠? 보다 보면 중간에 안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또 이 기타세법을 안 해요. 기타세법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그지? 거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40점을 넘는데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자, 28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쪽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12문제예요. 거기에 부가세만 맞춰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편안하게 뭐예요? 50점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쪽에 계산해서 허우적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 출제도 한번 보세요. 법인세 몇 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와요. 그럼 몇 프로예요? 25%예요. 어떻게 보면 기타세법보다 양이 적어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허우적대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래요. 또 여기도 깊이 가보면 어때요? 자, 이론형 문제가 최소 5문제 플러스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계산형 문제는 그죠? 여러분들 나오는 거 거의 뭘까요? 자, 주제 한번 잡아보세요. 객관식 수업 들으니까 손익귀속시기.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자산부채 평가하고 손익귀속시 같이 묶어서, 그지? 그 다음 뭐?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금. 그 다음 접대비. 그죠? 그 외에 감가상각비. 이 4개 주제 외에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 문제 중에 불공정 합병을 한다. 그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나오는 게 뭐예요? 의제배당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법인세 주제를 잡는다면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또 감가상각비, 오케이? 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가지고 자산계정 등에 배분된 경우에 그지 마이너스 유보 처리시키는 것들, 그죠? 또 그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대손금, 대손충당금 이 정도의 계산 문제만 정확하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그죠?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에 집착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안 돼요. 자,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10문제가 나오면 5문제 플러스는 뭐가 됩니까? 이론 문제예요. 대부분 소득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 또 양도세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도 현실적으로 양도세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는 뭐예요? 5문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세도 보세요. 기껏해야 몇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많아야 3문제예요. 그죠? 요 5문제는 뭐라고? 이론 문제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부가세에서, 그지? 자, 첫 번째, 통칙에서 나올 만한, 또는 총설에서 나올 만한 부가세 이론 문제 하나 꺼내보세요. 납세지. 그죠? 또, 사업자. 그죠? 그래서 항상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오케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야. 두 번째가 뭐나? 납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그걸 지배하고 와야 된다고. 그죠? 그걸 벗어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우적, 우적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약속이에요.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부가세도 그래서, 그죠? 과세 표준 갈 때까지는 철저하게 이론형 중심의 문제를, 그죠?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가 부가세가 그지 100여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8년치 부가세 몇 문제 나왔어요? 80문제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문제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이걸 돌리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론형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계산 문제는 뭐 한다? 보세요. 소득세에서 계산 문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 자진납부세 계산 그죠? 해라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요. 단지 그죠? 깊이가 봐야 뭐예요? 종합소득 금액 또는 과세 표준 정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이렇게 너무 확장해서요. 이 회계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여기도 못 맞고 여기도 못 맞아요. 그런 우는 절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철저하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어렵다. 그죠? 그러면서 수업들을 다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까지도 보완을 다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객관식세법책은 일부러 그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그죠? 지회본으로 그냥 25,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기타 세법은 뭐 13,000-14,000원 정도 해서 그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별도로 드릴 거예요. 그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두 권으로 쪼갤 것이고요. 그건 객관식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꺼져. 그죠? 이렇게 해서 책을 낼 생각이에요. 그때도 8년치 기출 문제는 전부 다 놔둘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론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수업을 진행해 가는데, 그죠? 잘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세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현실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죠? 왜냐면 저도 다른 선생님들 샘플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며칠 전부터. 그죠? 객관식세법 이미 수업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뭐 하냐? 요약집 가지고, 그죠? 연결시켜주고, 읽어주고 그래요. 부가세가 뭔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하고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하나씩 글귀를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봅시다. 오케이?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목표는 꼭, 그죠? 이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철저하게 이론을 잡으시고, 계산 문제는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것들만 손을 대셔야 됩니다. 오케이? 소득세법에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자진납부세 계산하세요. 던지세요.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최소 2, 3분 걸릴 거예요. 그리고 틀릴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도 과감하게 스킵할 필요 있다면 스킵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건 언제 하시냐? 1차 끝나고 세무회계 연습할 때 그죠?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보시죠. 객관식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1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죠? 제 1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는 글자를 줄이겠습니다. 부가 같이 그죠? 세법 이다 이렇게 줄일게요. 자, 부가세법의 주제는 크게 저희는 8개의 장으로 잡아놨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통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왼쪽으로 좀 옮길게요. 저 앞에 와야 되니까 왼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죠? 자, 부가세법 갑시다. 그죠? 제1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저희 그죠? 전체적인 집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통칙입니다. 통칙은 항상 뭘 다룰까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출제를 만한 부분은 뭘까요? 부가세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을까? 오케이. 또 하나. 자, 그죠? 부가세, 과세 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 주제는 주로 뭘까요? 그죠? 사업장, 즉 납세지에 대한 개념하고, 그죠? 또, 그죠?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이 그죠? 출제가 될 거예요. 그때 과세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 또 주사업장 총괄납부, 오케이? 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오케이? 자,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물론 과세 방식이라고 하기는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 그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제도, 그죠? 총괄납부에 대한 제도.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을, 그죠?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쪽에, 그죠? 초점을 두고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사업장 납세지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정의할 게 뭐가 됩니까? 사업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왜? 부가세법에서는 뭐예요? 자연인도 아니고 또 법인도 아니고, 오케이? 사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자들을 뭘로?
그죠? 뭘로 지우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최종 소비자하고, 즉,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쪼개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들을 철저하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법도 뭐예요? 자, 세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뭡니까? 자, 세법은 항상 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지? 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법에 생겨나는 게 뭡니까? 법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법률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채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공법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채무는 혹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설정하는 기본적 개념이 뭐가 돼요?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 과세 요건은 다시 뭐로 나눠질 수 있어? 과세 대상, 또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세율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책들은 여기서 과세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따지고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부가세법상 과세가 뭐가 있을까? 재화의 공급, 또 용역의 공급, 또 재화의 수입. 오케이? 그것들을 가지고 따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가셔야 될 것이라고. 오케이? 응?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과세 대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다? 자, 재화의 공급이 무엇이고, 또 용역의 공급이 무엇이고, 또 재화의 수입이 무엇이고, 그죠? 얘네들이 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데, 그지? 용역의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게 돼요. 또 하나, 자, 과세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예요? 재화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절대 빠지지 않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할 건 재화용의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그죠? 두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부가세를 거래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3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자, 부가세는 뭐가 됩니까? 전가됩니다. 누구한테까지?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사업자가 뭘 하게 돼요? 재화용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뭘 하게 돼? 자, 재화용액 공급가액의 10%를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통해서 징수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거래 징수와 거래 징수는 뭐 때문에 생겨날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또 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다룰 것이라고. 오케이? 물론 이쪽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 개념을 이렇게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장에서 정리할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영세율과 자, 면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할까요? 여기도 최소한 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많이 나올 때는 여기도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구별을 정확하게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쉬운 문제로 나오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도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과세상을 포착했어요. 뭐 재화용의 공급, 오케이. 또 재화의 수입. 그런데 부가세는 뭐예요? 그죠? 총가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항상 뭘로 측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액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또 하나 다뤄야 될 내용이 있단 뭐예요? 부가세,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을 그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실제로는 뭐예요? 이론형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의 형식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응? 그죠? 자, 그러면서 뭘 끄집어 드릴까요? 이 영세율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 드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죠? 영세율은 뭐예요? 세율을 적용 단계에서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사업자도 뭐예요? 과세 사업자예요. 또 세금이 와서 교부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섞어서 부가세, 과세 표준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그지? 자, 이론형, 그죠? 문제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숫자를 조금 넣어서 변형을 좀 시키는 것 뿐이에요. 또 하나,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가져와야 되는 게 뭐예요? 재화용의 공급 시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언제? 선적일.
오케이? 그게 뭐가 됩니까?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크로 여러 개의 지문을 주는 것이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도 절대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과세 표준의 계산을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자, 납부세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쓸데없는 신용카드 공제,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 계산 구조만 만들면 돼요. 그럼 부가세 납부세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멋지게 한번 뽑읍시다. 자, 뭐? 예, 천천히. 여기서부터. 자. 오케이? 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세 표준. 자, 거기에 10%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가 나와요? 매출세. 물론 여기서 가감을 하죠. 대손세액 가감을. 오케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뭘 하게 됩니까? 대손세액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순 매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돼요? 이렇게, 그죠?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가 나와요?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때도 여기서 여러분이, 그죠? 정리하고 가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예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럼 세액량상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한다.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뭐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뭐 한다? 매입세액은 공제를 한다. 거기서 뭘 차감한다. 오케이? 자, 불공제 매입세액을, 그죠?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죠? 전개가 됩니다. 얘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이거예요. 오케이?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오케이? 또 순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때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항상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죠? 자, 봐야 될 내용이 뭐 있다? 자, 납부세액 계산 구조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그죠? 대손세액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이 과세표준 계산과 납부세액 계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오케이? 공통 매입세액, 오케이? 또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서는 보통 제가 볼 때는, 그죠? 합해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 부분 여러분이 절대 빠뜨리지 말고 모든 문제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죠? 자,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도, 그죠? 가끔 출제될 때가 있네요. 그래서 납세 절차하고, 그죠? 그 밖에, 그죠? 간이과세제에 대해, 그죠?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부분이, 그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거나 많을 때는 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8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균형 있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시죠. 통칙에 한 문제, 두 번째 과세상에서 한 문제, 그죠? 또 영세율과 면세 구분해서 한 문제, 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에서 그죠?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져서 여러 문제가 8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그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자, 이쪽을 빼놓고는 거의 다 뭐예요? 그죠?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이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형 문제에 모든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재 넘기시고요. 자, 한번 가도록 합시다. 저는 특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세법을 가르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뭐예요? 그죠? 자, 통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제1장의 통칙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저희가 통칙에서 정리할 건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도대체, 그죠? 종설에 정리할 건 부가세가 무엇인가? 그죠? 부가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죠? 얼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부가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사업자가 창출한, 오케이? 재화의 공급, 또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오케이? 걔네들을 금액 단위로 환산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지? 간접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부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책에 두 번째 뭐가 나왔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가서 별표를 치고 갑시다. 재화 별표 쳐야 됩니다.
자, 재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부가세를 공부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화 멋지게 정의하세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 자, 이 물건에는 뭣도 포함됩니까? 동산도 또 부동산도. 오케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에서 뭐가 생겨나게 돼요? 그죠? 안분계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토지의 경우에는 면세,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용어 정의합니다. 재화는 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다. 바로 응용할게요. 자, 광업권을 양도합니다. 재화의 공급이에요? 용의 공급이야? 쉬운 문제라고 바로. 권리 양도잖아. 응? 재화지. 권리니까. 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니까. 오케이? 그럼 그죠? 영업권을 양도해. 뭐예요? 권리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역은 뭔가 다시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멋지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영역이란 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뭐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영무는 뭐가 됩니까?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하실 건 재화와 영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용역은 뭐다? 영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중에 추가가 되겠죠? 뭐예요? 그죠? 일정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말은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용역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별 표시해야 되겠죠? 뭐 사업자. 자, 부가세법에서는 항상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사업자로 삼습니다. 그럼 사업자 정도는 용어를 정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1차 붙고 2차 시험 그죠? 200점짜리예요. 세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사업 목적이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관계없이 뭐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다. 오케이? 그럼 사업자 등록은 그죠?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개념과 중요한 그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 그죠? 이 자들이 뭐가 됩니까?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철저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간이과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직전 1년 0년의 공급가액이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나? 간이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 과세자 정의 한번 해보세요.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나씩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은 뭐가 돼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용어 정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그죠? 우리나라 부가세법에 그죠? 기본적으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자, 이것들을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개를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다? 그죠? 오케이? 일반 소비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글자를 두 개를 따가야 돼요. 하나는 뭐 일반, 또 하나는 뭐 소비세. 오케이? 그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세금을 뭐다? 그죠? 부가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반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전어를 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에 대응되는 개념이 뭘까요? 개별 소비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조세가 존재합니다.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비세는 소비세지만, 그죠? 일반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 그죠? 부과시키는 부가세를 뭐다? 그죠? 그 세금을 뭐다? 부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치성 재화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그죠? 부가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부가세는요, 일정한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형 그죠?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부가세는 그죠? 전 단계 그죠?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할게요. 자, 봅시다. A가 그죠? B에게, B가 C에게 이렇게 그죠? 재화용을 공급하게 됩니다. 얼마짜리를? 1,000원짜리를 그지? 부가가치를 붙여서 1,500원 이렇게 그죠? 공급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봅시다. B라는 친구는 그지? 당연히 뭐 할까요? 그죠? 자, A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1,000원은 뭐가 됩니까? 자, 매입한 가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매입한 가액이 될 거예요. 자, A가 B에게 얼마에 공급했고 1,000원에 공급했고 B가 C에게 1,500원에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봅시다. B가 C에게 공급한 가액은 얼마가 1,500원이 될 거예요. 얘를 재화용의 공급 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 단계에서 뭘? 그죠? 당연히 이 1,000원을 그죠? 사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00원에 대해서 바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죠? 부가세법상 계산 방식에서 1,500에서 1,000원을 빼서 10%를, 그죠? 곱한 방식으로 부가세를 산출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에 반해, 그죠? 자, 이러한 방식을 부가세법은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쓸까요? 자, 설령 여러분이 계산상으로는 부가세가 100원이 나왔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얼마만 나왔다는가? 그죠? 90원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공제될 금액은 얼마? 100원이 아니라 90원이에요. 왜? 세액계산상, 그죠? 부가세, 그죠? 창출된 부가세에 대해서는 얼마? 90원의 세액계산서만 수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다? 자, 정확히 따지면 1,500 곱하기 10% 마이너스, 그죠? 90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전 단계 부담한 매입세액, 세액계산상 매입세액만 공제되는 방식을 취하는 거라. 오케이? 걔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뭐가 됩니까? 부가세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자, 계산은 그죠? 이렇게 해버리고 끝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보다 전 단계에서 누가 B가 그지 세액계산상 뭘로 그죠? 그 전자에게 그죠? 부담한 세금만을 뭐 하겠나? 공제를 해주겠다. 걔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그지 뒷받침돼야지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부가세는 오로지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거래명세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교재를 한번 읽어봅시다. 특징.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재화잉을 공급하는 자의 때 그 공급가에게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해서 먼저 뭘 계산한 후 그죠?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전단계에서 뭐 부담한 세액계산상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그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걔를 뭐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그죠? 과세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부분이지만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작동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과세. 오케이? 자, 과세. 그때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과세. 뭐예요? 영세율. 오케이? 또 과세. 또 과세. 또는 면세. 또 과세.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전 단계, 그죠?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죠? 거꾸로 환수되는 현상 또는 누적돼서 과세되는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그죠? 환수효과, 누적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이 거래 단계에서 과세인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 단계에 뭐가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면세가 끼게 되는 경우에는, 그지? 환수효과, 누적효과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책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 그죠? 마인드로만 정리합시다. 자, 1,000원짜리 재화가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죠? 숫자만 한번 써볼게요. 자, 환수효과, 누적효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그죠? 여러분하고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환수효과하고 누적효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정리해 볼게요. 자, 환수효과 그죠? 통상 언제 생겨날까요? 그죠?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있는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각 단계에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다. 그죠? 자, 500원이다. 그죠? 3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A가 뭐예요?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뭐가 붙을까요? 부가세가 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얼마예요? 순수하게는 100원이 되겠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얼마? 그죠? 50원이 될 거예요. 또 30원이 될 겁니다. 그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는 얼마가 돼요? 180원이 될 것이라고. 그죠? 그게 단순한 총 합계, 그죠?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그죠? 10%의, 그지? 세율을 곱한 값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자,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적용되게 됩니까? 영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그죠? 그 거래효과를 한번 멋지게 따져보세요. 자, 이 중간 단계에서는 뭐예요? 자, 1,500원의 과세 표준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율은 몇 프로다? 0%다. 오케이?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다? 빵이다. 빵이에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그죠? 부담한 그죠? 100원에 대한 부분은 뭐가 돼요? 전부 그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그죠? 공제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2단계 창출한 얼마에 대해서는 500원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당연히 1,500원에 대해서 영해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창출된 부가가치가 뭐가 됐어요? 오케이? 전혀 세금이 부담되지 않는 효과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후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재화용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1,800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80에 세금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과세관청에 납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진 오케이? 자, 그 전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전 단계와 그 전 단계에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 효과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라고. 오케이? 다시 국고로 캐치업이 되는 겁니다. 걔는 뭐라고 얘기하나? 환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중간 단계에 뭐가 적용됐다는 겁니까? 자, 면세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중간 단계에 면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보시죠. 자, B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잖아요? 부가세 과세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1,000원뿐만 아니라, 부담한 부가세까지, 어디에 가산이 되게 돼요? 이 친구의, 원가에 가산이 되게 돼요. 그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B가 C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오케이? 1,100 플러스 500이 되니까 1,60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300이 뭐가 돼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됩니다. 그럼 총 마지막 단계에서 재화용 공급가격은 얼마가 돼요? 1,900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자, 보시죠.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율만큼은 다시 한번 국고로 누적돼서 과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누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적 효과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의 10%를 곱한 값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1,100의 10%가 되니까 110만큼이 다시 과세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걔를 누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한계점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2차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기본적인 맛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봅시다.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일까? 해외까지 확대되는 것일까? 오케이? 그때 생겨난 확장 개념이 뭐가 됩니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할 건 이 소비형 부가가치 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서 작동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아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생겨난 개념 뭐 있다? 두 가지. 하나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니까 재화용의 공급만을 과세상으로 포착하기는 힘들다는가? 또 재화의 수입도 과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에 재화용의 공급만이 과세상이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것들도 전부 다 과세상으로 포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부가세 과세 방식은 뭐다? 소비형 부가세를 기반으로 하고 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작동을 시키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지? 그리고 용역의 수입은 보세요.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과세상에서 빠져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대리납부제도. 두 번째,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대한 특례. 오케이. 또 전자역 영업 공급에 대한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오케이. 세 가지 규정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부분은 조금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오케이. 예전에는 자, 국외사업자의 영업 공급 등에 대한 특례에서 그 대상이 위탁매매인하고 대리인만 대상이 된대요. 이제는 준위탁매매인도 중개인도 개정세법에 따라서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전자역 영업 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고요. 자, 뭐 하는가? 국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현지에 어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서버를 두고 그래서 영역 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권이 미칠 수가 없어요. 왜? 국내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때는 뭐 한다? 그 자들이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래서 부가세 납세 모를 치도록 강제하고 있는 자들은 뭐다? 국외 사업자의 전자역 영역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얼개는 좀 잡히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길 바래요. 여기는 실제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첫 번째, 그죠? 여러분이 나올 만한 내용들 얼개는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저희는 바로 4로 넘어가는데 필기는 이렇게 그냥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부가세법에서 그지 통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단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가세법의 과세 요건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철저하게 세법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부가세법은 그지? 자, 부가세 채권 처벌을 발생시키는 그지? 법률 요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세 요건은 다시 한번 뭐로 나눌 수 있다? 과세 대상.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세 번째, 과세 표준. 그죠? 네 번째, 세율. 이렇게, 그죠?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과세상 충분히 포착할 수 있죠? 재화의 공급, 또 영역의 공급, 또 재화의 수입이다. 오케이? 자, 납세 의무자. 어떻게 정의됩니까? 자, 그죠?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사업자.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 다시 복습. 그지?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 오케이? 그런데 이 자만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그죠?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다시 한번 정리할 때마다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죠? 독립적으로 뭐예요? 그죠?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죠? 첫 번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오케이? 또 하나는 사업자로서 그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두 개의 경우의 수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오케이?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입니까? 이유는 잘 보셨어요.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어차피 최종 소비자가 그죠?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럼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걔네들은 뭐가 됩니까? 그 재화를 소비하는 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업자인지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자들은 뭘 하게 돼요? 그죠?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스스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 반해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럼 프로세스 한번 잡을 수 있죠? 자, 누구한테? 자, 둘 다 누구한테? 오케이? 세관자에게. 그죠? 자, 뭐예요? 관세 등을 붙인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0%를 부담하는 그지? 세액에 대해서 세관자에게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둘 다 납부하는 건 그죠? 당연히 납세 의무자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납부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나 자, 사업자가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자, 이 세관자에게 부가세를 그죠?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 납부한 금액은 뭐가 돼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가 뭐가 돼요? 재화용 공급가액이 돼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나중에 얘네들은 뭐가 돼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이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니든 그죠? 자, 부가세법상마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 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14페이지. 자, 그죠? 납세 의무자 보시죠. 사업자란 뭐다? 그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그럼 크게 잡으면 되겠죠? 자, 하나는 뭐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오케이. 두 번째는 뭐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때 수입하는 자는 누가 되든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뭐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자 누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뭘 하게 됩니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매입세 공개는 받지 못하겠죠. 오케이. 그러나 사업자가 그죠 납부를 세관장에게 그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후에 그지 납부를 하고 나서 여기에 뭘 보태서 부가가치를 보태서 뭐랄까요? 재화용료를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공급가액은 뭐가 될까요? 과세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관장이 부담한 세액은 뭐가 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재화 그죠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밑에 꽃별표처럼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의 관세를 그죠 신고 납부하는 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때 그죠 매입세액 공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 뭐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가도록 할게요. 자 과세 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과세 기간에서는 그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전혀 없죠. 만약 나온다면 뭐 나올까요? 자,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뭐가 있어요? 통상적 일반 과세기간이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뭐가 존재합니까? 예정신고기간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예요? 이 과세기간에 대한 프로세스는 항상 어떻게 따지는가? 오케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따지는 것이다. 그런 부분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죠. 1기와 2기로 나누고 있고요. 1기는 언제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거 안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외 규정에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규 사업자는 뭐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뭘 과세기간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답니다.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질문. 자,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개시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개시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그 개념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폐업한 경우는 언제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항상 어떤 문제를 따지셔야 돼요? 간이과세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자, 간이과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영년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뭘 따지는 거예요?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가 거기에 미달하는가 오케이 이걸 가지고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오케이 직전 1영년의 공급대가가 얼마 4,800만 원을 미달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유형의 전환은 언제서부터 있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있게 된다. 이 개념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간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쪼개죠. 여기서 1기를 다시 한번 쪼개게 되면 예정 신고 기간이 나오게 되고 2기를 다시 한번 반으로 토막 쪼개게 되면 뭐가 나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개념일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이제부터는 부가세법의 통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납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갈 거예요. 사업자에 대한 부분 정리를 했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납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1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납세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2번 납세지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생각하세요. 자, 부가세법에서는 왜 납세지를 정하고 있을까요? 왜 정하고 있을까요? 조세 채권 처분 관계잖아요. 그럼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뭐가 돼요? 납세 의무자. 오케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과세관청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결정, 경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할, 관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그죠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조세 부과 징수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곳이 필요해야 관할 관청이 정해질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이 납세지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항상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돼요? 그죠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그죠 이행하는 장소. 오케이. 과세관청이 뭐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꼴을 따져가라는 거예요. 그때 부가세법의 납세지는 대원칙이 뭐예요? 이 사업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법상 납세지의 개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그지? 자, 그때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오케이? 또 조세를 부과하는 그죠? 기준이 되는 장소, 걔를 납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원칙은 뭐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죠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차 시험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납세지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납세지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되는가. 오케이? 그럼 자 납세지 부분 그죠 대원칙 그죠. 자 납세지에서 대원칙은 그죠 여러분이 따져야 할 게 뭘까요? 그죠 부가세법에서는 항상 뭘 그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그죠 고수를 하고 있는 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 사업장별로 뭐 한다는 거야? 자 납세지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멋지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대원칙은 뭘까요? 그죠? 자, 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과세 원칙 따지자마자 바로 그것도 따져야 돼요.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그럼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 부가세법에서 이 말을 절대 그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그죠? 항상 부가세를 그지? 자, 거래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거래 징수를 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오케이? 세액미안서의 수수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됩니까? 오케이? 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신고 납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또 하나, 조세 부과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오케이? 자, 이 기준이 되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지? 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업장별로 거래징수하고 세액미안서를 수수하고 신고 납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필요한 부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험에 엄청스레 자주 나오니까요. 자, 출발할게요. 자, 16페이지 갑시다. 사업장. 자, 별표 먼저 치우고 갈게요. 자,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1번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 오케이? 먼저 별표 치고 간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그지? 법인의 경우에는 어디가 된다? 사업장. 안 돼. 자,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자, 법인은 뭐가 있나요? 본점소지. 그게 어디에? 정관의 절대기사항과 동시에 어디에? 등기사항이에요. 그럼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자가 법인이란 뭐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엄청스레 자주 나와요. 개인인 경우에는 뭐다? 사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두 개 별표 치고 꼭 정리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엄청스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또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운수업도 마찬가지다.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오케이? 또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오케이? 머릿속에 박아놓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이 나오니까 바로 뭐가 나올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 나오겠죠? 별표 치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도 자, 부동산은 항상 뭘 해야 돼요? 자, 재산 이전 방식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다는 건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 기준이 되는 장소가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뭐 권리만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생각하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뭐랍니까? 부동산, 그죠? 임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영역을 제공하게 돼요. 질문 드리죠. 국가나 지자체는 부동산, 그죠? 등기부상 소재지가 있을까요? 통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뭐가 된다? 그죠? 사업장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 뭐다?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다. 오케이? 개인인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등기부상 소재지가 그죠? 사업장이 된다. 그죠?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그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도 권리만을 대의하거나 또 국가지자체가 뭐랍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다? 그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오케이? 꼭 별표를 박아놓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별표 쳐야 되겠죠? 자, 무인 판매기에서 그죠? 재화용액을 공급하는 무인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용액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공급 시기만 있잖아.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냈는데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뭐예요? 업무 총괄 장소예요. 여기는 옆에다 메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없다. 예외 절대 없어요. 예외 절대 없다고. 자, 갈게요. 그럼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철저하게 부동산 매매업은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 오케이? 두 번째, 정리하실 게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예요. 오케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오케이? 다만 권리만을 대의하는 경우에는 뭐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또 국가지자체가 부동산 임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무인 판매기에서 그죠? 무인 판매기를 통한 그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뭐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예외가 절대 없다.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심하네요. 자, 그죠? 재화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죠? 재화의 수입은 뭐가 돼요? 부가세, 과세상. 오케이? 그럼 재화로 수입하는 경우는 항상 어디에 그치?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세관의 소지시. 오케이? 그것도 머릿속에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메모를 하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것들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모르셨죠? 응? 그냥 말 문제다. 치부하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죠? 우리는 그 아까운 이론 문제를 놓쳤던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꼭 이 4개 머릿속에 박아놓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오케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오케이?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오케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오케이? 다만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국가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 행위를 할 때는 업무를 그죠? 총괄하는 장소다.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재화로 수입하는 경우는 재화를 수입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해되지 않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앞 글자 따고 따지다가는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왜? 헷갈리거나.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쓸데없이 제가 다른 선생님들 교재를 봐도요. 너무나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시험 뭐예요? 제목 뭐예요? 세무사 1차 시험은 세법학 개론이에요. 세법 개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70%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뭐? 이게 제목이에요. 본 제목. 본 제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계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본적 법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세율이 뭐고 면세는 뭐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했던 거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4가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깨질 수도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다? 사업장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사업장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있어요? 그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도 있고, 지점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부가세는 뭣도 해야 되지만, 오케이? 신고도 해야 되지만,
납부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하나의 지점 또는 하나의 본점을 잡아서 납부만을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걔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지? 자, 그죠? 이 사업장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죠? 여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신고 납부의 기준이 되는 중거 장소로 잡는 그지? 뭐 부가세, 과세 방식을 사업자 단위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지?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업장별 대과세 원칙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마다 사업장의 범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의미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뭐 부가세는 그지? 항상 사업장별로 거래 징수한다. 오케이? 사업장별로 한다. 세액미안서를 수수한다. 오케이?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걔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뭐는 거래 징수는 자, 책 보지 말고 사업장별로 하고 신고도 사업장별로 하고 세액미안서 수수도 사업장별로 하지만 납부에 한해서 그지? 그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그죠? 납부 단위로 삼아서 그죠? 부가세 그지? 납부만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걔를 뭐다? 그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용어를 보면 나와 있죠. 주사업장이라고 했지 주본점이라고 한 바가 없어요. 오케이? 주사무소 소재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뽑을 수 있을까요? 총괄 납부 제도는 본점도 가능하고 지점도 가능하고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하고 정리할 개념이 그죠? 자, 이 사업장의 범위에서 간단하게만 그죠? 추가를 좀 하고요. 사업장별 과세원 그죠? 그죠? 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로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업장에서 저 사업장에 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특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인드로 푸셔야 돼요. 오케이? 자, 뭐는 직매장은 당연히 뭐예요? 자, 말 그대로 갑시다. 뭐예요? 직접 판매하는 장소. 그럼 재화용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하치장은 뭐예요? 자, 다시 생각하세요. 부가수가세장은 뭐예요? 재화용의 공급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만 한가? 보건만. 당연히 뭐가 될 수 없다. 오케이? 또 하나. 자, 임시사업장입니다. 자,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 돼야 될까요? 오케이? 그런데 임시사업장은 뭐요? 주된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사업장으로 취급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왜? 우리는 세법학 개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사업장은 어디냐?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머릿속에 박아놓고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그죠? 가도 되겠죠? 쉬었다 할까요? 합시다. 한 판만 쉽시다. 그죠? 한 판만 쉬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그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갑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그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뭘까요? 그죠?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본점 또는 그죠? 지점 등을 그죠? 그죠? 납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로 뭐해서 삼아서 그죠? 뭐 그죠? 납부에 한해서 그 본점이나 지점을 그죠? 그죠? 납부에 한해서 본점이나 지점을 그죠? 납부에 한해서 본점이나 지점을 그죠?
주사업장으로 봐서, 그죠? 주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말해서 전부 나왔네요. 그럼 케이스로 정리를 할게요. 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 본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지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지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분사무소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대원칙 뭐예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쓸 때도 다시 한번 거래징수는 어떻게 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도 어떻게 한다? 각 사업장별로. 오케이? 세액미화 수수도 어떻게 한다? 각 사업장별로. 오케이? 다만 이 지점 하나를 뭘로? 그죠? 납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로 잡아서 여기서 이 전부의 부가세에 대해서 뭐 그죠? 납부를 한 번에 하고 종결시켜버리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지점을 잡은 거예요.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대상은 뭐 본점도 가능하고 지점도 가능하고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저 3번입니다. 자, 주사업장의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본점이 되겠죠. 개인의 경우는 주사무소가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뭐 또 지점이나 저 분사무소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저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합시다.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쪽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싶어요. 그죠? 자, 이 경우는 뭐예요? 계속사업자인 경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이관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당연하죠? 에이, 다시. 자, 각각 뭐가 이루어졌어요? 개별 사업장별로 신고도 이루어지고 납부도 이루어지고 거래징수도 이루어지고 세액미환서 수수도 이루어졌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자, 이 사업자의 지금 이 포맷을 보면 뭐가 됩니까? 그죠? 계속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업, 그죠? 사업장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고 하는 과세이관 개시 20일 전까지 말하면 돼요.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책 보지 말고. 그럼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질문. 사업장도 어떻게 하는가? 개별로. 그럼 여기서 그죠? 자, 없었어요. 이 사업장을 신규 사업자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사업장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업장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내? 20일 이내에 그죠?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신청 절차 머릿속에 박아 놓습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장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각각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쓰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얼마? 20일 전에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어마무시 나옵니다. 자, 이게 뭐하고 달라요? 아이디어 짜보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언제 하면 될까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 세 개가 있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건 하나의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 신청을 할까요? 사업자 등록할 때. 응?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하고 이 내용 체크하고 올게요. 자, 18페이지 갑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자가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적용 절차 한번 넘겨보세요. 자, 신청 절차.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오케이? 어마무시하게 둘이 차이가 있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 하는 거예요? 자, 개별 사업장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만 납부를 하게 되니까, 그지?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지? 저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신규 사업자라는 거예요. 얘가 신규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업자 등록은 개별 단위로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죠?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걸 머릿속에 꼭꼭 박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부터 갈게요. 별표 꼭 치셔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 뭐 과세이관 개시 20일 전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넘기세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언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오케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과세이관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 안 하시면 무조건 문제 틀려요. 문제 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되지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죠? 먼저 이거부터 봤었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뭐 있나요?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총괄납부의 변경입니다. 자,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답니다.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때는 그죠?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까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까요? 종된 사업장입니다. 자, 그 점이 또 뭐하고 다를까요? 사업자 단위 과세하고. 자,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그치? 과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어디에 그죠? 그래요. 주된 사업장, 그죠? 관할 세무사에게, 그죠? 뭐라 하면 되는가?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잡아놔야 될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필기 한번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지? 정리해야 될 게 뭐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뭐에 대해서? 거래증수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루어진다. 세임기한 수수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루어진다.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 걸로 이루어진다. 납부에 한해서만 뭐 하는 것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그지? 납부를 하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정확히 잡고 갈게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그죠? 자, 주된 사업장에서 이 납부 또는 환급에 한해서만 그죠? 획일적으로 한 제도를 뭐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때 시험에 많이 나온 거 그죠? 주된 사업장 이 주사업장에는 그죠? 그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본점도 가능하고 심지어 지점도 가능하고 또 누구도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특히 어디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예요?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을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각각의 사업장은 따로 있다. 오케이. 자, 이때 적용 절차, 그죠?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자, 이게 신규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뭘 받는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등록증을, 그죠? 뭐한 날로부터? 받은 날부터. 얼마 내? 20일 이내에 뭐 한다? 그죠? 이내에 신청을 한다. 머릿속에 꼭 정리하시고요.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치?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이관 개시. 얼마? 그죠? 20일 전까지 하는 것이다. 오케이. 20일 전까지. 그죠? 신청하고 제출하면 나 이걸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자, 총괄납부의 적용을 여기서 받았어요. 오케이? 그죠?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 종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놓게 종된의 동그라미 크게 하나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 효과 보시면 되겠죠?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그죠? 당연히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게 뭘 해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적용 제외 및 포기에 대한
대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뭐 준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또 뭐 한다? 그치? 적용을 제외해 버리겠다. 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있어요. 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이에요. 항상 어디 한다? 그죠? 종된, 그죠? 사업장에 납세에 관한 세무사항에 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적용의 포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적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관계 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포기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사업장별 과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한마디로 끊으면 되겠죠? 자, 어떻게? 거래징수도 사업자 단위로. 오케이? 자, 생리한수수도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도 사업자 단위로. 오케이? 그죠? 그렇게, 그죠? 하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때는 적용 요건 어떻게 된다? 그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될 거고요. 그죠?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항상 두 개를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한다 신청한다. 오케이? 꼭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사업 개시일부터 얼마 내에? 그죠? 20일 내에 그죠? 신청을 하게 된다. 정리를 하시고요.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죠? 좌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가 됩니까? 그죠? 사업자 단위가 되니까 사업자의 본점 또는 조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포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고 납부 또 환급도 전부 어디로 만다? 사업자 단위로 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볼 내용이 뭐 있어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죠.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사업 개시일부터 얼마 내? 20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만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에 그죠?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자, 사업자 등록 절차는 그죠? 과세관청의 부가세법상 오케이? 사업자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형식적 그지? 요건을 갖추는 절차일 뿐이에요. 이 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그죠? 어떤 의미를 가져요, 못 가져요? 전혀 못 가져요.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자, 사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죠? 사업자의 개념이 충족이 된다면 사업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가 뭐가 되니까? 사업자가 되니까. 오케이? 그 개념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또 발급 절차에 대한 부분, 또 보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갑시다. 그죠? 사업 등록 신청할 때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또 사업 등록의 신청 사유, 또 사업의 개시 연월일 뭐 등등등을 적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죠? 발급 절차 간단하게 가시면 되겠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노출을 발급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사업자 노출을 발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정은 뭐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수정해서 신청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또 자,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그죠? 하지 않을 거라고 인정이 됐답니다. 그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사업 등록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재발급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미등록에 대한 제재, 그죠? 미등록 가산세, 또 매입세액 불공제 이런 것들이 작동되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쉬었다가 풀 거예요. 자, 22페이지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 봤던 사업장, 또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 외에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응?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얼마나 잘 푸나. 그죠? 가보도록 합시다. 22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2015년도 출제 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이랍니다. 이미 끝났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응? 지배하고 가셔야 돼요. 다시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잊어먹지 말고. 그죠? 부동산 매매업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죠?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응?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는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 신고된 장소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세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납세지로 한다. 됐죠? 잊어먹지 마세요. 3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그죠?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상 소재지를 쓸 수도 없죠? 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쓸 수도 없죠. 그때는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지지를 당연히 납세지로 하면 되겠네요. 자, 5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 풀 수 있겠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응? 부동산 매매업.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공부를 하면서요. 의외로 내가 해야 될 걸 안 했을 수 있어요. 다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 임대업. 그죠? 자, 그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오케이. 권리만을 대리한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오케이. 국가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오케이. 그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세관의 소재지. 절대 잊어먹지 말고 정리합니다. 한 문제 더 풀고 쉴 거예요. 2번 가봅시다. 그죠? 자, 부가세 신고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있어서 사업장 어디가 됩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할 수 있죠? 2번 무인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합니다. 뭐예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응? 예외 죽어도 없습니다. 3번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했답니다. 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에요. 그때는 어디도, 지점도, 어디도, 본사무소도 그죠? 총괄납부의 장소가 될 수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 사업장을 받은 날로부터 그죠? 20일 이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글씨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규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때는 언제? 사업자 노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됐지? 이렇게 글꼴을 잡아가길 바랍니다. 그죠? 당연히 뭐한다? 세무상 승인 없이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면 되겠죠? 또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응? 5번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그 사용이 상시 주지에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되겠죠. 자, 첫 타임 수업 했어요. 쉬었다 다시 할 거예요. 자,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보면 안 했죠. 기출문제도 모르고 우리는 그죠? 이렇게 헤맸을 수도 있어요. 응? 다음 문제도 한번 글림스만 해보고 갈게요. 자, 보자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 몇 문제인가 봅시다. 몇 문제예요? 총 7문제예요. 회계사 문제를 2문제 정도, 2-3문제 정도 끌어왔어요. 그래서 6, 7번은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예요. 응?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이 정도 이론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금 봤던 거 쉬는 시간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쉬었다 할게요. 한 15분 쉬겠습니다.